안녕하세요. 강동선 예비의 야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집단 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학교 현장이나 안 그러면 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여러 명이 이용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 공간 있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공간. 그쪽에서 이 집단 강화의 형태는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 강화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집단 강화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후에 이 적절하게 집단 강화 형태를 써서 그룹이나 이제 소그룹 차원 그리고 대집단 차원에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고, 이게 분명히 행동 중재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때로는 규칙을 향상시키는 반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단 강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집단 강화가 과연 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념적인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 집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이 집단인입니다. 이 집단에는 특정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단이 100명이라면 10명이라고 하는 어떤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100명 전체가 다 이제 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어떠한 이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성원의 행동에 수반한다는 겁니다. 각 구성원,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일부 구성원 전체, 이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했겠죠. 그러면 이 행동에 대해서 수반한다는 것은 이 행동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통적인 후속 자극, 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잘했다고 하면 우리가 강화를 받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은 강화를 받지 못하는 소구가 단순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벌적인 방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구성원에 의해서 전체가 이제 동일한 후속 자극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 전체에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일부 전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강화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 소그룹이나 안 그러면 한 특정 개인이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행동이 변화하는 것도 이 집단 강화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제가 세 가지의 집단 강화 유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후속 자극으로는 이 강화 자극, 아까 속거나 벌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강화를 못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걸 뺏게 된다든가, 아니면 안 좋은 거, 혐오 자극을 받게 되는 이런 벌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강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벌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집단 전체가 무슨 강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벌 받기 싫다, 이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화를 받아야 되는 걸 못 받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누군가 특정 개인이나 누군가 그 행동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와해되거나 고립되거나 비난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특정인 때문에 우리 전체가 벌을 받았다, 좋아하는 걸 뺏기게 됐다, 안 그러면 어떤 체벌을 당하게 되었다 라는 부분으로 되면은 그 개인에 대한, 안 그러면 소그룹에 대한 뭔가 비난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을 사용할 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조금 주의하셔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단 강화의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독립적인 집단 강화 체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종속적 집단 강화 체제. 자, 세 번째,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 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단 강화는 또 다른 말로 집단 유관이라고 하거든요. 집단이 전체가 연계돼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받느냐, 종속적으로 받느냐, 상호 의존적으로 받느냐, 이런 차이라는 겁니다. 한 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독립적 집단 강화 체제가 있어요.
자, 독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동일한 목표와 약속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동일한 후속 자극이 이렇게 동등하게 제공이 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전체의 목표는 정했어요. 목표는 정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가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옆에 아이가 못했다고 해서 나는 잘했다고 하면은 이 목표를 달성했다, 옆에는 달성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강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동일한 규칙이나 목표는 있지만은 약간은 개별적으로 그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행동계약과 토큰 제도와 병행하여 사용하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이유가 다른 집단 구성원의 행동 수행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독립이에요. 누가 잘한다 못하다. 동일한 목표는 있어요. 그래서 집단입니다. 집단의 동일한 목표 체제는 가지고 있지만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거는 개별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계약 토큰 제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규칙판을 만들고 많이 활용하고 있죠. 어떠한 규칙을 정했어요. 우리가 이 행동을 뭔가 잘했을 때 한번, 자, 반의 규칙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규칙이에요. 거기서 이걸 수행하게 되면은, 자, 한 개씩 스티커 주는데, 누군가는 그걸 수행 못할 수도 있겠죠. 그 수행하지 못하는 이제 학생이나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목표,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4개를 다 달성해야 되는데, 4개를 다 달성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겠죠. 이걸 달성한 친구만이 그러한 강화를 받게 된다는 그런 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행동 계약을 하고 토큰 제도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ABC는 잘 알고 있죠. 선행 자극, 행동, 후속 결과. 자, 어떠한 행동을 한다. 자, 행동이 하겠죠. 그리고 같이 이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모든 학생에게 10가지 과제를 동일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모든 학생에게 10가지 과제를 동일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겠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8가지 과제 이상을 정확하게 수행한 학생에게만 약속한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자, 내가 잘했다고 옆에 이제 학생도 같이 약속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옆에 친구가 못했다고 나도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8가지 여기서 정했던 그런 규칙이 있겠죠. 그걸 달성한 학생에게만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는 여기는 강화가 주어진다는 거. 그게 독립적 집단 강화 체제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속적 집단 강화 체제. 자, 이 용어에 보면 거의 답이 있죠. 항상 이 용어를 잘 살펴보시면 그 내용 안에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걸 잘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집단 내에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 또는 정해진 일부 구성원이에요. 일부 구성원. 자,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현실적으로 한 30명 있다고 해볼게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3명, 5명 이렇게 일부 구성원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행동 수행의 결과가 집단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후속 자극을 동시에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집단 전체에게 제공되는 보상은 한 개인의 행동 또는 소수 구성원의 행동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 가져왔죠. 이게 히어로 절차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뭐냐? 자, 이 약속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두의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 전체의 약속은 아니고요. 한 개인이나 일부 구성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한 걸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강화는 어떻게 되느냐? 후속 결과는요. 모든 그 집단의 모든 학생에게 강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구성원한테 어떠한 규칙이나 과제를 줬다. 이걸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집단 모두에게 이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왜 히어로 절차냐? 이게 참 약점이기도 한데요. 한 개인이 잘하면 전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에게 너무 히어로를 이렇게 의존하는 경우도 될 수 있어요. 히어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개인이 만약에 못해버렸다. 이거 구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활용하면은 한 개인에게 어찌 보면 아까 벌의 사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립되고 좀 와야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책임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일부 구성원한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개인이나 일부 구성원이 우리가 전체 집단에서 규칙을 정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규칙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개인으로 해야 되는 거, 구성원으로 해야 되는 거. 그걸 달성을 했을 때 전체에게 이 강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 이게 종속적 집단 강화 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과 일부 구성원에게 종속된다는 거죠.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동선이에게, 한 개인이겠네요. 동선이에게 10가지 과제를 줍니다. 동선이는 과제를 수행할 거예요. 동선이가 8가지 과제 이상을 정확하게 수행하면은 모든 학생에게 약속한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동선이만 잘했기 때문에 동선이한테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동선이가 잘했다고 일부분한테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동선이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 5명?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종속이라는 것은 전체가 있는데 개인이나 일부 구성원이 그걸 달성하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강화를 받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 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후속 자극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동시에 제공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독립 있죠. 독립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건 아니죠. 동일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은 제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속은 어떻게 됐어요? 달성을 하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죠. 모두에게 준다는 겁니다. 상호 종속적도 이것도 집단 강화 체제도 우리가 달성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동일한 후속 작업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종속적 집단 강화 체제에서와는 이게 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독립하고 종속하고 상호 종속적이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집단 강화를 얻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 전체로서 일정한 강화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자, 아까 종속적 집단 강화 체제는 개인이나 일부 구성원이었죠. 근데 상호 종속적, 때로는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 체제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안 그러면 집단 전체, 개인에게 주는 거 규칙이 2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걸 주게 돼요. 근데 이걸 모두가 다 달성해야, 개인이 달성한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달성을 해야 모두가 함께 우리가 집단 강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모든 학생에게 10가지 과제를 동일하게 줍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한다는 거죠. 모든 학생이 8가지 과제 이상을 정확하게 수행하면 모든 학생에게 약속한 선물을 준다는 겁니다. 3가지 구분 가시죠. 독립하고, 자, 종속적하고 상호 종속적.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좀 많이 쓰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 뭐 좋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이제 독립적인 부분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 종속적인 부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히어로 절차라고 하는 종속적인 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히어로 절차보다는 오히려 상호 종속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개인하고 전체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상호 종속적도 또 많이 쓰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독립적은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호 종속적은 내가 10가지를 다 수행하더라도 여기에서 다른 학생이 6개밖에 수행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거는 전체적인 후속 작업,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잘하는 학생이 6가지만 할 수 있는 이런 학생을 같이 끌고 나갈 수도 있어요.
더 가르쳐줘서 그래 또래 교수하고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8가지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지지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때로는. 하지만 종속적 집단 강화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집단 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치료실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겠지만은 현재 이제 뭐 학교를 다니는 이제 우리 그 발달장애인이나 그 비장애 학생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뭐 주간보호센터나 주간활동,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센터, 뭐 최근에 있는 융합돌봄센터, 여러 가지 뭐 센터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데서는 다 집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강화 체제가 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 활용할 수 있다, 없다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은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예방 전략으로 많이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현장에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